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참 오래간만에 얼굴로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17번째 이슈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테슬라, 악재에 대응하는 정석 투자의 교본이라는 주제로 테슬라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결정되신 부분,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활기차게 업무를 시작하고 계신데요. 국내 증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테슬라 이야기냐?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하면 뭔가요? 그렇죠. 성장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성도 있지만 실적이 받침이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시가총액 1,000조 원. 이 테슬라 주식인데 앞으로 이제 애플과 전 세계에서 테슬라와 애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테슬라 주식이 최근에 1,200달러에서 테슬라 일봉입니다. 이번에 연초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에서부터 폭락 나온 것처럼 미국 증시도 폭락 나오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불어서 그래서 얼마까지 빠졌었느냐. 장중 최저점은 700달러인데 평균 750달러. 이건 일수간 찍은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750달러. 여기서부터 따지면 700달러죠. 1,200달러에서 750달러.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어제부로 993달러, 즉 1,000달러 회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다시 1,000조 원짜리 회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인 걸 고려해 본다면 절반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5번째 지금 큰 회사고요. 테슬라가. 자, 그런데 600달러에서부터 출발했던 테슬라 주가. 작년도 5월달, 6월달. 그래서 1,200달러까지 100%가 급등 나왔습니다. 액면 분할 전후. 그리고 나서 다시 700달러. 평균 750달러.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1,000달러.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온통 시장의 악재예요. 국제 유가가 그렇죠. 90달러에서부터 70달러, 90달러. 과거에 이제 연초 연말에 70달러, 그리고 최근에 90달러에서 130달러. 즉 국제 유가도 거의 100% 상승. 연말 연초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미국의 금리 급등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악재들. 그랬다가 130달러에서 다시 95달러. 마이너스 30%. 그리고 이제 어제부로 최근 2, 3일간 회복해가면서 지금 110달러. 이게 WTI 국제유가 기준입니다. 즉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65달러였던 국제유가에서 130달러. 100% 상승이죠. 그랬다가 마이너스 다시 30%. 130달러에서 95달러.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15% 폭등.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자, 변동성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국제유가가 움직이면 주식은 보통 아작나요. 왜? 보통 사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쟁이 됐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사단이 벌어진 거니까. 자, 그런데 저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2%였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 연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이때 2200포인트 전후에 있었죠. 코로나 때 급락.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 1450포인트 전후, 143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죠. 이때 미국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10년물이에요. 왜 그러느냐? 30년물 있고 20년물 있고 10년물 있고 뭐 5년, 3년, 2년, 1년 이렇게 있는데 10년물이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이걸로 계산해요. 미국 FRB의 정책 금리, 한국은행처럼 있지만
그건 시장 이자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보통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이자율이 2%에서 0.5%까지 떨어졌어요. 미국 정책 금리는 0%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작년도에 1.75까지 올랐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 2%를 처음으로 돌파했다가 지금 어제는 2.37로 올랐습니다. 왜? 어차피 앞으로 미국 정부가 금리를 계속 올릴 거 아닙니까? 얘는 먼저 도망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감 때문에.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죠. 네. 엊그저께 7% 급등. 국제유가도 사실 급등.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인플레이션도 급등. 주식시장에 좋은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어때요? 어제 테슬라가 9%가 올라갔어요. 상징적인 거죠. 네, 참 7.9%, 8% 가까이. 네, 어제 화요일 미국 증시, 한국으로는 오늘 이제 수요일 새벽에 테슬라가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100종목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1,000 근처까지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가면서 출렁출렁거리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출렁거렸고요. 반등 나오다가 다시 또 이렇게 빠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다. 좋은 주식은 모아가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실전으로 진짜 보여준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상징성입니다. 100% 상승이라는 이런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다시 또 폭락. $1,200에서 $1,243에서 $700까지 폭락. 결국은 $500가 폭락 나가면서 40% 넘게 빠졌는데 테슬라도 이번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매집.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좋으니까 테슬라를 사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장주고 좋은 주식이라면 해외 어떤 시장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이런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보통 직저점이 깨지면 사람들은 손절하는데 뭐 하나가 왔다면 만약에 이번에 다시 $1,000까지 왔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가 보여주는 이 주식을 사가지고 잘 수익을 내라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랬으니까 삼성전자도 사고 이것도 다 사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주식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그리고 그 주식이 성장성과 수익성까지 겸비했다면 어차피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일시적인 악재 역사 이래로 전쟁 9.11 테러, 이라크 전쟁, 그리고 뭐 코소보 전쟁, 그리고 리비아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 사스, 뭐 메르스, 조류독감, 광우병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에이즈 같은 것 때문에 순간 폭락 나온 적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장 전체가 그걸로 말미암아 하락 추세로 내려간 적은 추세적 하락, 장기적 하락이 나온 적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어요. 질병이나 전쟁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빨리 극복합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시장 내적인 요인, 서브프라임이라든가 대공황이라든가 과잉 생산으로 말미암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스탠앤푸어가 반토막 났던 사건이라든가 정책 실패로 말미암은 거라든가 그런 걸로 말미암은 경제 내적인 요인 때문에 추세 하락이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질병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추세 하락이 나온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테슬라 같은 주가가 지금 다시 회복하는 이유는 이런 국제 유가의 악재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시장은 지금 그걸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대신에 국제유가 급등은 사실 외적인 요인이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의 급증은 내적인 요인입니다. 해소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주도주들은 미국 시장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악재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거에 대응한 테슬라. 만약에 테슬라를 사람들이
지금 뭐 손절하지 않고 했다면 앞으로 다시 계속적으로 $1,000 돌파 나가면서 $1,200, $1,500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의 악재를 종목이 앞질러서 돌파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미국 시장 점유율 두 자릿수 예상되는 부분이라든가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데 주가는 못 간다. 그럼 지금 떠질 거냐? 아니란 얘기죠. 2,700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알지만 안 돼요. 지금은. 왜? 들려오는 뉴스에 야 우크라이나하고 이라크하고 참 러시아하고 또 전쟁 나고 뭐 푸틴 뭐 화학무기 써가지고 전범으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뭐 국제유가 시스템 결제를 안 한다든가 주식 팔아야 될 것 같지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자, 그래서 그런 악재들을 이겨내가면서 미국 시장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바로 한국은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그걸 한국형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한 중요한 정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탈원전 정책, 그리고 디지털 혁신부 신설, 그리고 부동산 및 사드 추가 배치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 탈원전 정책을 다시 원전을 중요한 수출주로 본다는 거, 세계 최고로 육성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같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인데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특히 탈원전은 빨리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오히려 부동산 정책, 건설주라든가 건자재주가 더 빠를 거다. 대신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국제유가 $110,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널뛰기가 나오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의 경제 정책들 0.5%씩도 금리 올린다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도 주가는 미국은 지금 이겨내가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그 다음 전략들을 지금 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러면 주식들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테슬라처럼 그런 시장 악재를 이겨가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면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걸 봤을 때는 실적이 돼가면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관련주에 해당되면서 그리고 주가가 높이 가 있으면 안 돼요. 한국은. 종합이 빠졌으니까. 미국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 가운데 본다면 첫 번째 삼성물산, GS,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롯데그룹주주, 롯데지주사, 효성 이런 같은 지주사들입니다. 지주사 중에서 특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말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고는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빠졌어요. 롯데쇼핑, 롯데지주.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주식이 50만 원대에서부터 5만 원 근처까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주식들입니다. 사드 피해 때문에 지난 10년간 하락하고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하락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과의 관계가 안정하면서 하락하고 그래서 고점에서 보면 거의 5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10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반면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GS도 마찬가지고 최근 3년, 5년의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근데 주가는 어떠느냐? 여전히 5년, 7년의 최저점입니다. 자, 그래서 친재벌 정책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 친재벌 정책이라기보다는 국제 경쟁사에서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혹은 세금 문제 때문에 이 팽창을 해야 되는데 팽창을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래서 삼성물산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현대글로스도 그렇고
재벌 3세나 재벌 2세 분들이 가장 많이 본인 주식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래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룹을 실질 지배하고 있는 것. 지주사라고 홀딩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소원해져 가면서 힘을 못 썼던 종목. 롯데지주, 롯데쇼핑, 회사의 실질적인 지주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롯데호텔 상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정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당선인신 분으로서 첫 번째 만난 단체가 바로 전경련입니다. 자, 그런데 전경련이 원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범죄 집단으로 취급됐었어요. 그래서 전경련에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전경련에 소속되어 있던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삼성그룹, LG그룹, 그리고 SK그룹. 대한민국의 4대 주요 기업들이, 그룹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경련에서 다 탈퇴했습니다. 전경련 회장님이 지금 누구시냐? 예, GS의 허창수 회장님이십니다. 그럼 최태원 회장님은 어제 21일 날 당선인이나 만날 때 누구신 분으로 만난 거냐? 전경련이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즉 전경련에서 탈퇴하고 대한상공회의소로 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전경련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경제인들을 모아달라. 그래서 처음으로 미팅을 가졌단 말이에요. 즉 전경련의 다시 부활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이런 행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주식들 중에서 지주사라고 불리는 홀딩스 이런 부분들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가들이 이 기간 동안에 순환 출자 구조를 계산한다든가 혹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 현대 엔지니어링을 이제 상장시켜서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린다든가 그리고 GS 같은 경우 건설주들도 실적은 사상 최고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주가는 쭉 떨어졌었죠. 이런 부분들. 건설주, 현대건설, GS건설. 즉 무슨 얘기냐.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같은 건설주다. 그리고 그러면 국제 유가가 110달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건설주라 하더라도 국내 산업만 집중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건설주보다는 해외 쪽,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해외 쪽의 SOC 사업이라든가 중동지역, 국제유가가 워낙 강세니까 60달러면 55달러만 돼도 균형 재정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 지금은 2배잖아요 거의. 돈이 남아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주를 대규모로 주겠죠.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부동산을 살 때 지하철에 한 군데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하철 2호선, 5호선 같이 가는 더블 역세권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더블 역세권이 좋죠. 같은 정책주라면 그렇죠? 국제 유가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뭔가를 예를 들어서 전경련 쪽으로 그게 됐다면 전경련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라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악재고 뭐 할 때 불안한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실적과 성장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전기자동차 관련주 이런 쪽이 성장주들입니다. 당연히 그쪽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그런 종목을 뭐 다룰 필요는 없겠죠. 당연한 거니까. 지금은 테슬라를 통해서 실적도 좋고 괜찮은 건데 그러면 주가가 매력적인 거. 테슬라는 사실 그렇게 주가가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국형에 맞는 대통령이 5년 만에 바뀌는 거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 말씀드렸던 지주사와 그리고 건설사 및 건자재 종목들. 특히 롯데그룹주 그리고 GS그룹주 그리고
이런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이런 지주사 관련들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여러분 차트나 실적 비교해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전경련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뭐 뉴스에는 보면 노동 뭐 규제를 완화해 달라든가 중대재해법을 뭐 해달라든가 그런 뉴스만 나오는데요. 진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뭐를 요청했느냐?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축통화, 우리나라 원화의 기축통화, 가입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6번째, 기존에 5개의 기축통화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IMF 특별 인출권 바스켓이라고 그럽니다. 달러,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엔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달러가 40%, 유로화가 30%, 그리고 위안화가 11%, 그리고 엔화가 8.5%, 8.8%, 그리고 파운드화가 8%. 이 5개를 이런 비중으로 놓고 하나의 바스켓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축통화라고 그럽니다. 달러만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달러는 이제 보는 통화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FRB가 찍어내는 달러는 미국에서 찍어내는 거지 IMF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IMF가 어떤 나라한테 돈을 빌려줄 때, 위급 상황한테 돈을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을 1000억 달러를 빌려준다. 그러면 그 1000억 달러 빌려주는 바스켓에서는 이런 비중으로 달러가 400조 원, 달러가 400억 달러, 유로화가 300억 달러 이렇게 바스켓으로 출자한 돈들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통화로 본다면은 여기에 상임이사국이죠. 여기에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심사를 해요. 자,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5년에 위안화가 들어간 다음에 한국이 지금 5년, 원래 작년도 11월 달에 하나 나라를 더 뽑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뽑았어요. 2022년도 8월 1일 날 발효가 됩니다. 5월 달에서 6월 달에 심사해서. 근데 조건이 뭐냐? 전 세계 교육국 5번째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 후보가 누가 있냐면 1번 싱가포르 달러, 2번 캐나다 달러, 그리고 3번 한국 원화가 있는데 싱가포르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IMF에서 요청하는 기축통화로서의 전 세계 교육국 5번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5년간 못 포함이 안 됩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포함돼요. 그 다음 2번째, 일정 부분 이 나라 통화로 교육이 결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1등이겠죠. 러시아하고. 왜 이런 나라는 포함이 안 될까요? 그렇죠. 석유만 갖고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교역, 다양한 물품을 교육하는데 무역에, 왜냐하면 이거는 교역을 위한 기축통화이고 IMF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교역량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어차피 유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프랑스, 마르크, 독일에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비중이 30%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이미 되어 있는 5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지금 가장 선별될 가능성이 높은 게 한국의 원화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IMF 특별 인출권에 포함되는 이 통화 5년에 한 번 심사하거든요. 이번에 한국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전경련에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강력하게 요청한 게 뭐냐? 바로 우리나라 이 기축통화에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해달라. 그랬을 때 약 200조 원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신용평가가 좋아진다든가 당연한 거고 기축통화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각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도 달러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공채 발행을 갖고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원화로 표시된 주식을 갖고 있는다든가 펀드 회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대통령들의 역대 정책들이 있었고 올림픽이라든가 많은 걸 했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 때 8월이니까 5월, 6월에 심사했을 때 8월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됐을 때 주식이 가장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MSCI 선진국 지수 그거는 많고 많은 주식, 채권, 금, 많고 많은 부동산 이런 많고 많은 상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주식이라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전경련에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한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나 경영자 총회를 통해서 경제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범죄 조직으로 평가했던 전경련을 통해서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경련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주식들이 있죠? 2,700에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아까 테슬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외적인 요인들의 악재가 돼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일 때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주가들이 지금 고점 대비 20, 30%, 30, 40%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진짜 좋은 주식들, 실적,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온 것들 GS라든가 최근에 1조 6천억 영업이 당기순이익이에요. 최근 작년도에 적자였습니다. 2020년도에. 2021년도에 1조 6천억이에요. 주가는 고점 대비 한참 몇 년간 떨어져 있는 상태. 실적은 사상 거의 최고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이 정말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를 통해서 시장의 큰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럴 때일수록 테슬라처럼 정석적인 투자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께서도 이번 상반기에 충분히 원금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수익률로 웃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번째 시간 테슬라를 통해 배우는 정석 투자에 대해서 한국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